네, 저희가 앞에서 30분 넘게 그 105조를 갖고 있다는 삼성전자를 걱정을 했는데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이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내가 경제적으로 위험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마 신용카드 결제를 못 하고 있는 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지금 예전에 20년 전에 그 카드 사태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평론가님이 좀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1분기 연체율이 발표가 됐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네. 거고요. 뭐 거의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카드채 대란이 나가지고 정말 나라가 휘청일 뻔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거의 그때 수준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카드론 관련해서 연체가 네. 높아진다라는 건요.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네. 1금융권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왜 카드론을 씁니까? 그러니까 카드론 엄청 비싼데. 결국에는 거기서 소화가 안 되고 네. 2금융으로 밀려서 마지막에 다다른 분이 사실은 카드 관련한 연체에 빠지거나 카드론을 쓰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이자 제한법상 20%인데 카드론 관련한 최고 이자가 19%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법상 마지노선 밀리다 네. 제도권 내 마지막에 간 분들이 사실 이걸 쓰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네. 서민 경제랄까요 밑바닥 경제에 있어서 진짜 큰 적신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카드론이 20%라는 건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다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리 대출까지 가신 분들이 이제 연체까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우리가 카드 대란 때보다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의미가 굉장히 좀 이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카드 사태 이후에 최고치다라는 것, 그때 카드 사태라는 것은 IMF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길거리에서 카드 모집을 막 했어요. 네, 고등학생도 만들어주고 고등학생들하고 그거 하면 현찰 5만 원 그때 주고. 네. 그다음에 놀이동산 가면 놀이동산 앞에서도 카드 가입하면 네, 놀이동산 50% 할인해 주고. 공짜표를 주고. 그러면서 정말 카드가 그때 뭐 저도 그때 당시에 카드가 10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열 몇 개 하여튼 뭐 거의 10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계속 발행이 되고 마음대로 네.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말씀하신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들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5만 원씩 받으니까 저희 아내도 그냥 가서 몇 개 받아오고 네. 쇼핑센터도 네, 가서 저도 대학생이었는데 네. 뭐 강의할 때 오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몇만 원씩 주거든요. 거기 뭐 게임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연체율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카드를 받아서 연체받는 거하고 내가 지금은 카드를 아무나 발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네, 심사를 예전보다 하고 훨씬 있고 깐깐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연체가 그때보다 높았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준 밑바탕이 다른데 지금은 이제 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카드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카드 한도도 굉장히 축소돼 있고 그다음에 뭐 카드론 같은 경우를 봤더라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됐죠. 그때는 무조건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무조건 줬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드 연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 수에서 밀려나는 분들 이건 뭐 항상 그랬죠. 카드론까지 가서 지금 연체율이 3.8%면 100명 중에 4명이 못 갚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카드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쓰다 보면 때로는 카드를 오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집안 행사라든지 뭐 그러면 다음 달에 조금 힘들다는 느낌이 있죠. 들어요. 네.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카드는 연체 안 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이죠. 네. 내가 만약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술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아내한테 혼이 나더라도 실토해서라도 그걸 넘겨야지 내가 연체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은 뭐 어떻게든지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주위에서도 보면 야 나 카드 좀 막아야 되는데 좀 한 달만 좀 빌려줘 이런 전화가 이제 가끔 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됐다 이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치로 우리가 단순하게 20년대에 비해서 높았다라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봐도 그 재무 상황이 나빠지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현금 서비스를 조금씩 받다가 그게 이제 현금 서비스는 짧잖아요. 2달 후에 갚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게 좀 쌓이기 시작하면 돌리기 시작하다가 쌓이기 시작하면 카드로는 이제 길게 빌려주잖아요. 뭐 길게는 3년까지도 빌려주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으면은 카드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카드론도 회사별로 몇 개씩 있고 그리고 다중 채무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상 제도권에서는 이제 밀려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카드론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마지막 벼랑인데 카드론 잔액이 지금 42조거든요. 지금 우리 추경이 13조인데 그렇죠. 거기 40몇 조가 카드론 잔액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면 카드론이 요즘 아무리 써도 한 15% 받거든요. 그렇죠. 그 두 자릿수 이렇게 빚을 내서 쓰는 상황이라는 건 그만큼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돈이 40조라면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40조 중에 네. 꼭 개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기업체들이 그 이제 우리가 카드 론 형태를 통해서 네, 하긴 운용하는 하죠.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이 금액 자체가 많고 적고는 저는 네. 크지는 않다라고 봐요. 문제는 연체율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카드 론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돌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채권도 그렇고 이 빌린 것이 돌면은 상관이 없어요.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 잔액이 뭐 굉장히 몇백억이 몇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돌면 상관이 없는데 네. 단 몇십억이 있는 돈이 막히면 부도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도는 것 중에 대략 저 40조 중에 뭐 4% 정도 된다면 4416 뭐 한 1,6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돈을 못 갚는 상황이니까 이 중에서 만약에 기업체를 빼고 나서 이 여기서 개인 비중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그 비중으로 따지면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600억이라는 돈을 못 갚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좀 문제다. 문제 심각성을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포인트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취약계층들이 점점 더 어려운 고리 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했을 때 네. 1금융에서 낮은 이율로 네. 이게 해결이 되면 한두 달에 해결될 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점점 더 이율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도 빚이 쌓이는 예, 거잖아요. 원리금 네. 상황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 네. 속으로 취약계층들이 더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확인되는 게 뭐냐면 감독원에서 일단 70국의 저축은행 관련해서 당신들이 소액대출 얼마나 했어? 소액대출 취약계층 잔액을 좀 봐봐라고 했더니 영원인 곳 아예 안 해준 곳이 16곳이고요. 1억 미만인 곳은 절반이에요. 38곳.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나마 제도권 안쪽에서 저리로 네. 금융이 융통되는 곳에는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다중채무 가시신 분들이 아예 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람을 받으면 은행이 이자가 지금 대출이 예를 들어 4%면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4% 5%로 높아져서 결국에는 또 그 이자 때문에 또 취약해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리스크 관리 상황에서 은행이 그냥 뭐 베푸는 식으로 대출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뭐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 상황에서 또 1금융권에 괜찮으신 분들은 빚이 많은데 괜찮으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주담대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DFR이 이제 7월 때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잔고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장사할 여력이 줄어드니까 위험 관리에 더 타이트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에게 나가는 대출은 더 줄고 그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자는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저축은행 소액대출 실적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된다라면 저축은행이 여력이 없는 거죠. 네. 소액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왜냐하면 은행들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이자 장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지금 이제 뭐 그 자본금 대비해서 뭐 PF 대출 잔액이 많다라든지 그러니까요. 연체율이 높으면 새롭게 신규로 나갈 수 없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이제 대출 잔액이 이제 대출의 연체가 생기고 그럼 1금융권 타이트하게 될수록 우리가 순차적으로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신용 점수 이제 등급이 없어졌으니까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인 경우에는 네. 거의 대출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중에서도 내가 신용 점수가 낮아도 이게 그 대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밀려나가다 보면
1금융권에서는 우리가 10% 넘어가는 이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뭐 저도 뭐 대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갚을 수 있는데 점수가 관리를 못해서 점수가 낮아서 내가 20%를 갚아야 된다? 이러면 20% 갚다가 10% 갚으면 내가 살아나는데 20% 갚다가 내가 거기서 녹아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뭐 사회적 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뭐 햇살론이라든지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런 어떤 대책보다는 밑바닥 가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어떤 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신규로 대출을 일으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네. 기존에 있었던 대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부동산 대출은 뭐 논외로 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경제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대출 받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뭐 돈을 갚을 수 없는 구조적인 우리 사회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1금융, 2금융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타이트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라라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위험 차주들에 대해서 관리를 축소하는 부분, 일면 합리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이쪽 사이드는 이 위기 내에서도 탄탄하게 그래도 보존한다 이거예요. 네. 그 장점은 그렇게 하는 거의 이점은 뭐냐? 시스템 리스크를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쪽은 더 안전해진 거예요. 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바깥쪽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거는 사적 영역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1금융, 2금융, 뭐 3금융 할 거 없이 다 리스크 관리 하라고 그랬고 좀 있으면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도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 관리 목표가 있는데 그걸 준수하다 보면 당연히 밀려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제도가 한쪽을 강요하면서 생기는 반사적 불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공정책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로나 때 이 정책적인 피해를 많이 보신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그때 뭐 일을 못 하겠잖아요. 무조건 아예 이건 사실은 공권력으로 뭐 못 영업이 하겠죠. 안 된 거 네, 아닙니까? 네. 공권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회복은 안 됐고 네. 그때 얻은 빚이 일부 정책 금융이 도와줘서 장기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원금 탕감이나 이율 탕감 쪽으로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경기 순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회복이 돼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길어지니까 이제 삼중 채무까지 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야의 뭐 선거 기간입니다만 감론을박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탕감을 해야 된다, 뭐 중금리로 뭐 어떻게 네. 바꿔야 된다, 다 좋은데 그걸 구조적으로 주목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제도권 밖에서 오히려 무너지는 얘기 때문에 거꾸로 이 안전한 배까지 위기가 전이되지 말란 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네. 좀 정책적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애매한 부분이 저도 지인 중에 대부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대부업 하면 일단 막 빌려주고 막 나중에 윽박질러서 받는 거잖아요. 요즘에 안 그러더라고요. 못하죠. 담보 없으면 안 빌려줘요. 아. 이제 대부도 집 없으면은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사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밀려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금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자가 사실 코로나 때 빌렸을 때보다 22년 이후 이자 너무 높아졌잖아요. 햇살론도 싸다고 해서 알아보면 전혀 싸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카드론 가격이 카드론 이자예요. 아니, 그리고 햇살론도 네. 그렇습니다만은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진짜 오늘 당장 몇십만 원이 없어서 큰일 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한 긴급 생계 대출 국가 사업이 있는데 그거 선이자가 16.9%예요. 네. 그러니까 50만 원 빌리는데 뭐 8, 9만 원씩 띄고 받아야 되니까. 선이자입니까? 예. 그러니 이게 16%면 카드론이 한 16%. 그러니까 공공이 네. 지금 제대로 구조적인 위기에 대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뼈아프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얘기 나왔으니까 그 시간은 많이는 못 드립니다. 이번에 두 후보 거의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지역 화폐나 이런 식으로 경기를 좀 살리는 쪽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금을 좀 지원을 해서 또 생애 주기로 이런 식으로 나름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자 그러면 두 분에게 각각 한 40초 정도씩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논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저는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네. 거죠. 통화 승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 돈이 도는 거기 네.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부분들이 조금 되는 거고 돈을 줘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화폐 같은 경우 돈을 돌리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 활성화라든지 어떤 뭐 부분, 캐시백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분들인데 그거는 있는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국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지금 낫지. 지금은 어떤 차별화를 둔다라든지 그럴 정도의 지금 우리가 경제 여유가 있겠냐라는 부분들 이게 뭐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지금은 뭐라도 동일하게 가는 것이 좋지 특별하게 누구를 더 주고 누구를 안 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나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당의 후보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적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다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의 공약에 대동소이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유일한 차이라고 그럴까 하는 거는 이제 부채 탕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합의되는 교집합 있죠. 두 분 다 공약 다 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일단은 다 필요합니다. 두 분 말씀대로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예. 살려야 되니까 약이 좀 독하더라도 지금은 좀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뭐 원금이 아니라 이자 정도는 좀 탕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생 경제 얘기는 매번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대선 바뀌고 나라 바뀌고 하면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차영주 경제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